때문에 적금을 깬다고요? 예금을 깬다고요? 안 됩니다. 훨씬 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레저비, 그 안에서도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 키울 거다, 아이를 안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랑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안 키우는 분들도 요즘은 취미나 자기개발 때문에 사교육비를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물론 뭐 사교육비 하면은 아무래도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클 텐데, 제가 최근 2달 전에 올렸던 생활비에서 당장 없애야 할 7가지 항목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게 2개월 만에 53만 정도의 조회수를 돌파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7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교육비는 말이죠. 바로 이 7가지 항목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 있는데 그 뭐 줄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 보시면 말이죠.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023년도에 끊어내야 할 과소비 7가지 중에서 보면 월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생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자녀한테 사교육비가 들어갈 것이고, 미혼이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뭐 테니스를 배운다, 필라테스를 배운다, 또 어디 학원에 가서 뭐 영어 학원을 다닌다, 자격증 시험을 본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문화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교육비 하면 자녀 교육비가 가장 크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꼭 자녀를 안 키운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와 자기개발에 사용되는 사교육비도 엄연한 사교육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요, 우리 돈줄남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사교육비는 좀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고민이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학원으로 몰린 코로나 세대, 작년에 사교육비가 26조로 역대 최대였다라는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초중고생 참여율이 78%로 역대 최고다. 여러분, 이 78%가 왜 대단한 숫자냐면 말이죠. 이 통계라는 것은 거의 학생이라 그러면 모든 그 표본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어떤 가정을 놓고 본다면 78%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26조 원이라고 하는 사교육비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통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 26조였다라는 거고요. 이게 2018년도나 2020년도에는 20조가 채 안 됐던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한번 원인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사교육비가 늘었는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를 안 가. 그 수업을 하는지 뭐 공부를 하는지 잘 좀 불안해지죠, 부모가.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갔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공부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마음의 평화인 거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면 그 공부하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눈에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야, 이거 공부가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뭔가 학습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과목별로 월 사교육비를 한번 보니까 영어, 수학이 역시 상당히 높은데,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최근에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수학이 상대평가인데, 그렇다면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조금 더 사교육비가 더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체능, 취미 교양 이런 것도 9.8%. 이거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취미와 교양에서의 사교육비도 포함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9.8%가 이게 왜 굉장한 거냐면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미술이나 또 체육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가 되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대단하다는 게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사교육 공화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결혼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돈줄남의 역설은 계속됩니다. 자, 돈줄남의 역설. 사교육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아닙니까? 요즘 정말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확실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불안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 뭔가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팍팍한데 코로나로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까 보기가 답답한 거야. 뭔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사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2022년도에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를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를 다니게 될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내가 뭔가 재취업을 하려면 뭐 대형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지게차를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아닌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재취업의 교육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미래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끝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사교육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겠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가 많이 나갑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연히 고등학교가 더 많이 나가죠. 아무래도 입시 쪽에 가까워질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등학교, 중학교가 높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 교육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참여 학생 기준 전체 통계하고 전체 학생 기준 통계를 보면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참여 학생과 전체 학생의 차이가 큰데 초등학교는 참여 학생과 전체 학생의 차이가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많이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쯤 가면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 쪽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아이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나뉘게 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좀 잘한다라고 하는 애는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공부 쪽은 아닌가 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야. 분산 투자가 뭡니까? 다 시키는 거죠. 공부도 시키고 뭐 태권도도 보내고 미술도 보내고 또 뭡니까? 뭐 피아노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재주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다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초등학교의 교육비가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거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물리적으로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줬다 뺏는 거. 물론 뭐 학원 5개 다니던 애한테 3개만 다녀. 그러면 그 애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던 거를 중지하고 중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사교육비를 우리가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자, 자녀의 의견을 안 듣는 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과거 저희 독일에 있는 누나 그리고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53만이라는 조회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조카가 지금 92년생이고 결혼해서 이제 이번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조카가 BOA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뭐 나이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유로니까 뭐 굉장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조카와, 그러니까 저한테는 매형이 되겠죠. 이 조카가 5살 때부터 무언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5살 아이한테 야, 학습지 할 거야 말 거야, 영어 갈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야, 이거 필요하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독일은요, 5살부터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놀러 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네 방을 잠깐 빼서 그 친구들 자게 하고 너는 오늘 엄마 아빠랑 자 이러잖아요. 5살에 의견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5살 때부터 아빠가 물어본대요. 친구들이 와서 자는데 너 방을 좀 사용해도 되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를 하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이걸 원하니? 태권도 가고 싶니? 미술이 즐겁니? 너가 안 하고 싶으면 안 시킬 거다 라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하고 싶어. 나 해야 돼. 근데 어떤 경우는 2번, 3번 가고 나 안 하고 싶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든 교육의 결정에 그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아이는 더 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무조건 부모님의 야, 너 영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야, 이거 운동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를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시키게 되면 주도성을 갖게 되고 내재적 동기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재적 동기가 뭐냐?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려고 딱 마음 먹고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다 대고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이러면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동기를 입력을 하면은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스스로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재적 동기가 생겨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다 주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질려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세상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초등학생까지는 힘들지 않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잖아요.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왜 해야 되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그래도 그렇구나 라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이거 여러분들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육 비용 있죠?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자녀에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비는 무조건 엄마 아빠니까 너한테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걸 너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쓴다? 너가 나중에 너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대신에 네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이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원이 없다. 무조건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줄남이 늘 강조하는 Risk Return Trade-off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결국 뭘 하나를 얻으면 뭘 하나는 내놔야 한다라는 이 경제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앞으로의 사교육비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갑자기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면 어때요? 얘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체육을 잘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거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가 뭡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바깥으로 삐죽하고 튀어나온다. 주머니 낭자에 가운데 중자에 송곳 추자를 써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갖고 이거 시켰다 저거 시켰다 뭐가 하나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시간을 주시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뭐 공부가 조금 소질이 있는지 아니면 운동과 아니면 예체능의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무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에 올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러면 사교육비를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를 오늘 딱 정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줄남이 딱 정해드리는 사교육비. 여러분 지금 저축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하고 있죠. 그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교육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소비를 가지고 사교육비를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적금을 깬다고요? 예금을 깬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소득으로 아이들의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혼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소득으로 사교육비, 문화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과 정말 재테크,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변화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바로 주도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